올해는 한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지 꼭 400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외교사에서도 큰 분수령이 되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1623년 인조반정 얘기입니다. 흔적의 역사 오늘은 광해군이 반정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째서 폭군이란 오명을 뒤집어쓰고 쫓겨나야 했는지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워낙 긴 이야기여서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다뤄볼 예정입니다.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참 무지하다라고 느끼는데 올해가 인조반정 400주년이었습니까? 네, 모두들 모르고 넘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623년 음력 3월 12일이니까 예. 아마 양력으로 쳐도 비슷한 시기일 것 같아요. 그 인조반정이 일어나고 이틀 뒤인데 14일 날에 인목대비가 펄펄 뛰더라고요. 뭐냐면 하늘 아래 한시도 용납 못할 대역죄인인 혼이 광해군의 이름이거든요. 예. 혼을 이틀 동안이나 대궐 안에 앉혀놓고 있느냐. 속히 대궐 밖으로 끌어내라라고 이제 앙앙불락했는데요. 심지어 인목대비는 이 폐인은 대형무도한 짓을 저질러서 하늘에 죄를 지은 자니까 이 폐주라고도 부르지 마라라고 아주 추상 같은 명령을 내렸죠. 인목대비랑 광해군이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그렇죠. 철천지 원수였죠. 그러니까 광해군은 서모죠. 인목대비가. 네. 인목대비의 아들인 영창대군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한다라는 이유로 인목대비의 친정 아버지인 김제남을 물론이거니와 8살짜리 영창대군, 그러니까 이복 동생이거든요. 영창대군까지 죽였다라는 거고, 이 대비 본인은 또 폐위돼서 서궁으로 유폐돼서 그걸 유명한 그 광해군의 폐모살제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인목대비가 앙앙불락하니까 반정으로 임금이 된 인조는 광해군과 광해군의 부인인 폐비 유씨, 그다음에 폐세자인 이지, 그리고 폐세자빈인 박씨 등을 강화도로 위리안치시켰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3월 21일입니다. 네, 위리안치가 네. 지금으로 따지면 가택연금인데, 가택연금이요? 그 자기 집에서 가택연금이 아니라 성 같은 데 유배시켜놓고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담장을 가시나무, 예를 들자면 가시가 남은 탱자나무 이런 걸로 둘러가지고 그 안에 넣어둔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나오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 인목대비는 폐주와 폐비를 각각 다른 섬으로 유폐시키라니까 따로 떼어놓으라고 했는데, 네. 인조는 차마 그럴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면서 강화도에 그 광해군 부부를 함께 보냈고, 광해군의 아들 부부인 폐세자 이지와고 폐세자비는 강화도에 교동도가 따로 있잖아요. 예. 그걸로 보냈습니다. 인조가 광해군을 죽이지는 않았네요. 그렇죠. 이 반정의 명분이라는 것이 이 광해군이 코올리기 이복 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서무인 인목대비를 폐한 죄를 폐모살죄를 물었잖아요. 그 예. 죄를 물은 거고, 그것이 상강오륜을 저버렸다는 이유로 광해군을 쫓아냈는데, 반정 세력이 똑같이 인조 임금의 큰아버지를 죽인다?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다.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광해군 입장에서는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목숨을 부지한 거를 감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대역죄인이 됐잖아요. 자기가 임금이었다가. 아이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쿠데타로 쫓겨난 거니까 충격에서 이제 쉽게 벗어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나마 광해군은 좀 그럭저럭 참아냈는데 이 혈기방장한 왕성한 폐세자 부부 견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록을 보면 폐세자는 폐세자빈과 함께 죽기로 해서 15일이 넘도록 한 모금, 물 한 모금도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어느 날에는 폐세자빈과 함께 목을 메고 그랬다는데 여정이 바로 풀어져서 구한 적도 있고, 근데 서울에서 가위하고 누군가 인두를 보냈어요. 가위하고 인두를 보낸 후부터 왠지 좀 조용했다라고 합니다. 서울에서 가위하고 인두가 왔는데 조용해졌다? 네. 뭐 때문에 조용해졌을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꾸민 건데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에서 배달된 가위하고 인두를 보고 생각을 바꿔가지고 탈출을 모색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인조실록을 보면, 실록을 참 보면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보면 심야 탈주의 전모가 아주 잘 기록되어 있는데. 심야 탈주요? 예, 그렇습니다. 뭐냐면 가위와 인두를 보고 땅굴을 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폐세자가 자기 손으로 땅을 파고 폐세자비는 자루에다 흙을 담아서 방 안으로 옮겨두고 그랬다. 그래서 폐세자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결국 26일 만에 외부로 통하는 굴을 뚫었다라고 하는데요. 실록을 보면 그 1623년 5월 21일에 심야인데 폐세자가 도망쳐 나와서 만이산으로 가려다가 가야산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포졸들한테 붙잡혀서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인데 그 쇼생크 탈출인가? 예, 거기도 맞아요.
숟가락인가 뭐로 그렇습니다. 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폐쇄자가 판 땅굴의 길이가 한 70자에서 한 21m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예. 그 뭐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파가지고 안에서 파가지고 밖으로 나갔겠죠. 이렇게 영화 쇼생크 탈출의 주인공인 앤디 듀프레인처럼 탈주 본능을 드러낸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듀프레인의 탈주국은 성공으로 그렇죠. 비 오는 날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폐쇄자의 탈주국은 실패로 끝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네. 도망가려다가 도망을 갔으면 예. 뭐 또 그 다음이 있다고 치지만 지금 잡힌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것처럼 조정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그렇죠. 붙잡힌 폐쇄자의 처리에 관련돼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을 것 같아요. 비극이 이어졌죠. 그래서 이 남편의 탈주국이 미수에 그쳤다라는 소식을 들은 폐쇄자인 박 씨가 스스로 목을 매서 죽었다라고 하고요. 그 탈출 당시에 폐쇄자인 박 씨와 같이 있던 나인이 폐쇄자빈을 이렇게 밀어서 내보냈는데 네. 폐쇄자가 나온 다음에 이 방향을 몰라서 좀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방황하고 막 그랬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 지키는 포졸이 폐쇄자를 발견하고 체포를 했는데 폐쇄자인 박 씨가 나무에 올라가지고 그 탈출 과정을 이렇게 바라보다가 남편이 체포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낙심해서 땅에 떨어졌고 3일간이나 음식을 전폐하고 막 그러다가 목을 매서 죽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폐쇄자빈의 나이가 26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분은 조선의 국무가 되었을 분이지 않습니까? 아, 역사가 진짜 한순간에 갈린다는 걸. 한순간에 갈리죠. 예, 네. 그런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그 붙잡힌 폐쇄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에서 살려두지 말자 뭐 이런 의견도 그렇죠. 있지 않았을까요? 신료들은 폐쇄자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를 피웠겠죠. 당연히. 예. 인조는 광해군 때도 고륙간의 참변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폐쇄자의 생명은 보존해야 된다라고 이제 버텼는데요. 그러나 신료들은 그것을 임금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소신료들의 공론을 모아서 이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폐쇄자를 처단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그 신하들은 예. 죽이자 이쪽으로 의견이 쫙 모아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폐쇄자를 죽여야 된다라는 강경론이 우세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뒤늦게 양심선언을 하고 나선 이들이 처음에 막 강경론에 막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잖아요. 보통 네. 보면. 그 나중에 이제 양심선언을 한 사람들이 속출했는데 인조의 말대로 고륙상쟁의 어떤 참변은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의정인 이원익은 처음부터 비록 임금이 죽이라고 해도 신하들이 아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은 보면 아랫사람들이 죽이기를 청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도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부인인 인열왕후도 사람의 일은 어찌 될 줄 모른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죠. 하면서 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발 폐쇄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생각했을 때 네. 인조 반정을 주도한 사람, 그러니까 네. 인조를 임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은 광해군을 미워할 테니까. 당연히 죽여야 돼. 왜냐하면 뭐 화근을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조 반정의 공신들 이귀, 김자점 이런 사람들은 강경했고 그다음에 사원부에서도 죄인을 빨리 처단하라라고 이제 재촉을 했고 그래서 갈피를 잡지 못했던 인조는 탈출 미수 사건이 벌어진 지 한 달 만에 6월 25일인데 금부도사를 폐쇄자한테 보내서 자진하라, 그러니까 자결하라라는 명을 내리죠. 결국은 광해군의 아들 부부는 다 죽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쇄자는 부인과 똑같은 26의 나이로 목숨을 끊는 신세가 됐는데요. 이 인조실록을 보면 폐쇄자 이지가 그러니까 금부도사가 자진하라는 명을 이제 전하니까 구차스럽게 목숨을 부지한 이유가 있다. 내가 부모 즉 광해군 부부의 안부를 알고 나서 죽으려고 했다. 지난번에 땅굴을 파고 탈출하려고 했던 것도 내가 무슨 도망가서 이런 게 아니라 다른 뜻은 없었다. 단지 아버지 어머니의 안부를 알고 나서 자결하고 싶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삶아서 익힌 명주로 목을 맸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26살. 그렇죠. 예. 근데 폐쇄자면 사실 다시 권력을 주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정권을 잡은 사람들의 욕심인데 네. 뭐 임금은 그렇다고 안 그래도 거기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 혹시 후환이 들어왔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실록을 쓴 기자는 이 폐쇄자의 자결을 재촉한 신하들을 비판했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폐인을 살려줘야 된다라는 주상의 명을 받잡아야 될 신료들이 이런 성상의 미덕을 받들기는커녕 법대로 집행해야 된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시끄럽게 다투고 논쟁을 벌였다. 다른 신하들도 여러 차례
말을 바꾸고 뭐 이랬다 저랬다 오락가락했다라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조가 어쨌든 이 반정을 통해서 왕이 됐긴 했지만 꼭 살려야 되겠다라고 막 고집을 하면 임금이니까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신하들한테만 책임을 돌릴 이유가 없다라는 건데요. 살려주겠다라는 임금의 의지가 강했다면 신하들이 아무리 떠든들 뭐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근데 폐쇄자 이지를 둘러싼 이야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고 되게 그 동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지 폐쇄자가 태어난 1598년 12월 4일 아침에 대궐들 마당 웅덩이에서 연꽃이 이렇게 피더니 금방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상스러운 일이다라고 이제 여겼는데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자진의 명을 받고 26세 꽃다운 나이로 죽는 모습을 보고는 그제서야 이지의 신세가 적게 떨어진 연꽃 같구나라고 이제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뉘앙스로 그 실록이 씌워졌다면 그 당시에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동정론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동정론이 있었죠. 그래서 이 폐쇄자 이지가 강화도로 위리안치대로 가는 길에 지었다는 시가 굉장히 가슴이 찡한데 뭐라 그랬냐면 티끌 속에 뒤원벅이 미친 물결 같구나. 걱정한들 무엇하리 마음 스스로 평안하다. 26년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어라. 흰 구름 사이로 돌아가리라고 해서 이제 되게 그 시가 좋잖아요. 되게 뭐 찡한 시인데 그리고 또 하나의 시는 본래 한 뿔인데 어찌 이다지도 박대하는고 세상 이치로는 서로 마땅히 아끼고 불쌍하게 여겨야 될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벗어나서 녹수청산 마음대로 왕래하랴라는 시도 남겼습니다. 26년은 참으로 한바탕 꿈이라 흰 구름 사이로 돌아가리라. 또 아까 그 말씀을 세장에서 벗어나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인조에게 굉장히 원망의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심지어 세장을 탈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탈출 시도하고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광해군의 일가가 사실 비극이 사실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생떼 같은 자식이 죽는 꼴을 본 어머니 광해군의 부인이죠. 폐비 유씨인데 어머니도 그 충격에 시름시름 앓다가 4개월 뒤 10월 달에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폐비 유씨는 일찍이 불교를 믿었는데 항상 뭐라 그랬냐면 후생에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시 태어나면 왕가의 며느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올렸다라는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오죽하면요. 저 밖에서 보면 가장 화려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아들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광해군만 남았어요. 아내도 죽고. 그러니까는요. 이게 나름 꿋꿋하게 버텼다라고 하는데 그 사실 또 이 사람 인심이라는 게 또 확확 달라지잖아요. 유배지의 인심도 녹록지는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괄의 난이 이듬해 그 1624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연속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런 변란이 이어지니까 이 광해군도 뭐 유배지를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강화에서 태안으로 갔다가 교동으로 갔다가 다시 강화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 다니는데요. 광해군을 모시던 자들이 노골적으로 홀대를 하더라라는 거고 어떤 계집종은 영감이라고 이제 막말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고 죽임을 당할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강화에서 태안으로 갔다가 강화로 다시 옮겨갈 때는 호송관들이 뭐 광해군을 이제 이렇게 하룻밤 머무르게 할 때 겹방에 머무르게 하고 자기들이 주인방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인데 너무 이심 야박한 거 아니에요? 좀 심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실이 드러나니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도 야 아무리 폐주라고 해도 그런 버릇없는 짓거리를 했냐라고 이제 탄핵을 해서 관련 호송 관리들이 저는 파면이 됐다 뭐 이런 기사들이 뜨더라고요. 그래도 끝내 광해군을 죽이진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자호란 중에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겼다라고 하는데요. 일부 신하들이 연명으로 그 경기 수사인 신경진에게 잘 처리하라라는 글을 보냈어요. 근데 잘 처리하라. 이 말은 뭐냐면 광해군을 몰래 없애라라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기 수사인 신경진이 그걸 아는 거죠. 그걸 따르지 않아서 광해군의 목숨이 가까스로 보존이 됐고 그런 광해군을 다시 제주도로 옮기라라는 명이 떨어졌는데 그 당시에 호송 업무를 자청을 한 그 무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자가 바로 자객이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그 역시도 이 광해군을 유배지에서 잘 보살펴 주겠다라고 뭐 마음속으로 약속을 한 신경진이라는 인물 덕분에 광해군의 시해 시도는 무의에 그쳤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계집종이라는 얘기 하셨잖아요. 광해군을 영감이라고 불렀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 광해군을 제주로 옮길 때
따라 나선 궁비라 그래서 궁궐의 여종이에요. 궁궐에 있는 여종인데 이제 광해군을 따라간 모양이죠. 워낙 싸가지 없게 이제 행동을 해서 광해군이 좀 꾸짖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계집종이 이 광해군한테 큰 소리로 쏘아붙였다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아니 영감은 임금절에 있을 때 무엇이 부족해서 더러운 자들한테 반찬까지 요구해서 김치 판서 뭐 잡채 참판이라는 말까지 듣게 만들었냐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무엇이 부족해서 장사치와 통역관에게 돈을 받고 벼슬을 주었냐. 영감께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누구더러 제대로 모시라라고 호통을 치는 거냐. 영감이야 정치를 잘못해서 위리한치 됐지만 우리는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렇게 가시덤굴 속에 갇혀야 된단 말이오라고 이제 호통을 쳤다라고 합니다. 네. 더러운 자한테 반찬을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었다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이 시중에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좌회증에 올랐던 사람 중에서 한효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더덕을 넣은 꿀떡을 바쳐서 정승자리를 얻었다라는 쑥떡공론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잡채 요리로 유명했던 이충이라는 사람이 호조판서에 올랐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그래서 김치판서 잡채 참판 뭐 이야기들이 뭐 나왔다라고 합니다. 예, 싸가지 없는 계집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어떻게 생각하면 좀 시원하기도 하고 사이다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말에 영감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 광해군이 아무 말 없이 한숨만 쉬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일화를 전한 문헌이 공사기록이라는 문헌인데 공사기록. 예, 거기도 보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광해군이 욕을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계집종의 폐악하고 교만한 말에 붕괴를 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계집종이 이렇게 그 패주긴 하지만 임금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반드시 저 궁비는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제 했는데 과연 이 궁비 계집종이 다른 일로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구나라고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저 학교 다닐 때 광해군에 대한 평가를 배우는 거랑 지금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기록을 보면 광해군에 대한 동정론도 그 당시에도 꽤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동정론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는 뭐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광해군을 태운 배가 제주도 갈 때까지 휘장으로 감싸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대요. 제주도 왔다는 말을 듣고 광해군이 그 휘장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제 이게 제주도구나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내가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라고 이제 반복해서 말을 했고 울었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입주된 광해군 폐위된 지 19년 만에 그러니까 1641년에 승하했는데 임금절에 있었던 10년보다 9년이나 더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조실록의 졸기 그러니까 부흥기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광해군이 유리한치된 가운데 67살의 나이로 죽었다. 제주 목사 이시방이 열쇠를 부수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예를 갖추어서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조정의 의논은 모두 잘못됐다. 그러다라고 했지만 식자들은 옳다라고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왕으로 살았던 세월보다 여기 이렇게 있었던 세월들이 더 길었던 삶을 마감했네요. 그럼 제주 목사가 어쨌든 예를 다 지켜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인조도 일단 애도의 표시로 3일간 조정 업무를 정지하라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 인조실록의 기사가 시사하듯이 광해군의 장례를 어떻게 치르느냐를 두고 또 한바탕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치열한 논쟁 끝에 반정으로 쫓겨간 연산군처럼 왕자의 예로 그 왕이 아니라 왕자의 예로 장례를 치러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광해군이 67살까지 살았으면 그 당시의 시점으로 보면 꽤 장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조선 임금 27분의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나이로 48살이에요. 그러니까 60을 넘긴 분이 6분인데 태조가 74살, 정종이 63살, 광해군이 67살, 숙종이 60살, 영주가 83살, 고종이 67살인데요. 영주와 태조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오래 사신 분이 광해군인데 6분 가운데 태조는 임금이 된 게 58살이거든요. 임금으로 딱 7년 사셨다가 그만두시고 횟수로 11년을 더 사셨고 63세에 승한 정종도 임금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뒤에 20년을 더 사셨단 말이에요. 광해군도 임금 자리에 쫓겨난 뒤 19년 만에 돌아가신 거니까 오히려 임금 그만두시고 훨씬 오래 사신 거다.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임금 자리가 벗어나니까 오히려 더 사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광해군이 그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 잠깐 들어보니까 그 연산군이랑 같은 급으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왕자의 연산군도 왕자의 예로 이제 이 장례를 치른다고 했는데 그러나 과연 광해군이 연산군과 같은 반열에 우리가 취급을 해야 되냐?
라는 것을 다음 주에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이네요. 네. 지금까지 흔적의 역사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다혜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해 자팍다식한 대화를 나눌 이다혜입니다. 이번 주에 이야기하는 영화는 성적표의 김민영입니다. 영화의 초반, 수능이 99일 남은 밤의 일입니다. 정희와 민영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요. 민영이 먼저 침대로 가 눕자 정희는 책상에 스탠드를 켜고 자려는 민영을 위해 방에 불을 끕니다. 정희가 잘 자라고 하자 민영은 너는? 하고 묻는데요. 정희는 책상에 앉으며 더 하다 자려고 라고 하지만 1분도 되지 않아 스탠드를 끄고 자신의 침대로 가 눕습니다. 깜깜한 방 안에서 민영이 웃음소리가 들리고 마치 물결치듯 정희도 따라 웃기 시작합니다. 성적표의 김민영 속 고등학교 시절 시간이 흐르는 방식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정희와 민영은 대체로 서로를 잘 이해하는 듯 보이는데 그 이해는 굳이 말을 통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인 것인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서로에게 구구절절 설명해 본 적 없는 관계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땐 그랬던 거죠. 성적표의 김민영은 말하지 않는 순간들에 유별나게 빛납니다. 정희가 일하는 테니스장에서 흐르는 시간은 단정한 일상의 순간 그 자체로 보이거든요. 정희는 혼자 있는 순간에도 자세가 꼿꼿합니다. 남이 볼 때와 혼자 있을 때 다르지 않아요. 정희는 밤에는 모두가 떠난 사무실을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를 합니다. 여름에는 팥빙수를 만들어 팔고요. 정희가 일하는 사무실 공간은 테니스장 사장의 아들인 정일의 표현을 빌면 공간이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해야 하나? 고립된 것 같고 즐겁지가 않은 곳입니다. 정희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정희 역을 맡은 김주아 배우의 고요한 얼굴은 파도의 존재를 모르는 호수와 같습니다. 그런 정희 캐릭터는 성적표의 김민영을 보는 즐거움을 독특한 방식으로 더해줍니다. 이다혜의 영화관이었습니다. KBS 기상통보.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4월 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현재 전라권과 제주도 산지에 시간당 5에서 10,